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자유인 유시민과 문화인 노회찬의 저공비행 시즌 2. 저희가 사상 최초로 저공비행과 나는 꼼수다. 네. 공동으로 합동으로 이빨 털기에 단일화였습니다. 오늘 단일화. 네. 단일화. 통합한 건 아니고. 한때 1년 전만 해도 저희 나는 꼼수다의 야권 떨거지로 소개돼가지고 나와서 울분을 토했던. 그러나 지금은 정당을 만들어서 둘이 다 해먹고 있는 유시민 진보정의당 평당원. 예, 평당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시민입니다. 가능하면 전 장관이라고 오늘은 좀. 전 보건복지부 장관. 2차 토론이 주제가 있었던 만큼. 네. 특별히 박근혜 후보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나오게 했습니다. 예, 소환 마법 카드를 발동했죠. 부유세를 걷어서 조성한 재원으로 무상 의료를 하겠다는 것은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터무니없는 구상이다. 하나의 구호,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이게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 이정희 후보하고 같은 당을 하셨던 유시민 전 의원이 말씀하신. 자,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님도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떨거지 완입니다. 네. 맞다. 내가 뜰쓰리. 떨원과 떨쓰리. 당대 이빨인데 저는 오늘 TV 토론회 저 자리에 우리 노회찬 유시민 두 떨이 앉아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해보곤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분이 가루가 돼가지고 증발했을 거예요, 여러분. 먼지가 돼요. 먼지가 돼요. 왜요? 그것도 과실치사라고 이제 법적으로는. 과실치사. 자, 오늘 토론회는 각각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총평을 먼저 해보자면은 저희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어떠셨어요? 총평을 먼저 해보시죠. 총평은 뭐 역시 이제 박근혜 후보한테는 새로운 호가 필요한 것 같아요. 호. 버퍼링 박이라고. 4,860원 그 보장성을 완주를 하실 것일 저 대선 이제 또 약해지게 되면 왜 우리 요새 다니면서 오디션 프로 동영상 같은 거를 심심할 때 보잖아요. 하면. 근데 누르면 이게 한 10초 나오다가 버퍼링 한 20초 가고 또 한 5초 나오다가 또 버퍼링 10초 가고 이런 거 동영상 보는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 그거를 전문 용어로 이제 대역폭. 밴드위스가 좁아가지고 동시에 처리가 안 돼요. 정보 처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게. 원래는 그게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뭘 먼저 얘기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워낙 아는 게 많아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근데 그런데요. 이제 워낙에 또 안 들어가 있으면은 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노회찬 대표님 어디서 보셨어요? 야, 저는 사무실에서 봤는데. 같이 보기로 했어요.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봤는데. 거기도 이제 주민들이 있으니까. 같이 보는데. 다들 막 우리나라 국민들 착하잖아요. 예. 보면서 이제 안타까워. 일단 무조건 이제 불쌍한 사람 편에 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오른놈들도 불우이수는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 공격당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통쾌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박근혜 후보는 사회자가 질문을 하거나 상대편의 질문을 바로 할 때는 답안지를 보고 읽듯 굉장히 대답을 잘합니다. 하지만 우발적인 질문이나 자유 토론에서는 굉장히 버퍼링이 심했던. 동문서답을 하죠. 그때 상속세든 증여세든 내셨습니까? 그 한번 한 약속은 또 꼭 지키니까 답은 이미 드렸는데.
동문서답도 있었고 동문북답, 남답 다 해서 오는 거. 동문무답도 있어. 그래서 호가 하나 더 생겼는데 동문서닭 이렇게 편집.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마디로 정리해 준 게 있어요. 유구냉무라고. 발언을 하긴 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다. 박근혜 1번 후보니까 박근혜 후보에 대한 디테일한 총평부터 그러면.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아니면 토론의 태도나 전략이나 총평을 해보자면. 근데 우선 저는 뭐 저를 애타게 찾았다는 거 말고는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는데. 오늘 보건 분야나 복지 분야에서 특별히 많은 그 토론이 오고 왔는데요. 하실 말씀 있을 텐데. 오늘 박근혜 후보의 기본 전략은 책임 있는 변화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며칠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야당의 복지정책 공약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공약이다 이렇게 이제 이상적이다.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공세가 들어오면 참여정부 얘기를 꺼내고 이명박 정권의 민생 실패에 우리 박 후보는 공동 책임이 없습니까? 그 참여정부 때 얘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는데 되게 이제 그걸로 이제 퉁친 그렇죠. 그런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똑같이 봤는데 한 가지는 틀리네. 저는 첫 번째 전략은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면 무조건 대답은 노무현과 참여정부로 시작한다. 네. 이게 전략이었죠. 그래서 말만 꺼내면 첫 마디가 노무현 아니면 참여정부였어요. 노무현 정권에서 출종제를 무력화시켰다.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 토론 준비팀에서 지침을 박근혜 후보에게 준 것 같은데 불리한 건 답을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가 공동 책임이 없느냐. 답 안 하고 넘어갔어요. 삼성에 대해서 물었을 때도 답을 안 하고. 그게 이제 다 동문무답이지. 그렇죠. 동문무답, 유구냉무. 재벌 세습을 어떻게 만드냐. 대답을 안 했어요. 온갖 탈법과 불법을 동원한 부의 대물림, 지금 이재용 씨, 이런 정당하지 않은 부의 세습, 경영권 세습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네, 박근혜 후보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답변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세금은 냈느냐? 대답을 안 했어요. 불리하면 무조건 대답을 안 해. 그 두 가지 전략이 기본적인 큰 틀이었는데 우리가 다 해버려서 어떻게 해요? 노회찬 대표가 말할 차례인데 우리 다 해버렸어? 근데 박근혜 후보가 결국에 지난 5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난 5년이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그렇지. 지난 5년에 이명박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2007년에 대선 치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박근혜 숨기는 거죠, 후보는 지금. TV 토론이나 TV에 나와서 이명박이라는 단어를 절대 입에 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지금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한 거죠. 이건 금치거야. 네. 근데 오늘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가 이제 이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국민 건강과 관련해서 4가지 질병에 대해서는 이제 무상으로 해주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데 대해서 그게 이제 심장질환이나 희귀성 난치병이라거나 뇌질환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왜 간질환은 안 들어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심장병, 암, 또 희귀 난치성 병, 중풍 이게 4가지입니다. 박 후보님의 공약에 의하면 심장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질환은 책임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예리한 거였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달차별이거든요, 이거. 사투리가 지금 열받게 생겼다니까. 그렇죠. 형 때문이야. 몇 년 동안 광고에 나왔고 간 그렇게 때문이라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근데 말이죠. 사실은 그게 굉장히 잔인한 질문이었어. 왜냐면은 그런 거는 써준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왜 외운 사람한테 물어봐. 답을 못 하잖아. 써준 사람이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제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었어. 왜 심장은 되고 간은 안 되냐. 답변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심장질환이 지금 1대 중병인가요? 사망률에는 우리 사망 원인에는 이제 이게 암하고 그다음에 암 다음 순서로 이제 심장 질환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정책적인 면에서 좀 보면 보건 분야가 오늘 핫 이슈로 오늘 자유토론 전 장관 모드로 갑자기 전 장관 모드로 저한테 몇 가지 가르침을 주시더라고요. 박근혜 후보는 질병군 중심으로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심장 질환,
그다음에 희귀 난치성 질환 네, 이렇게 4가지 질병군별로 접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왜 심장은 해주고 간은 안 해주냐? 이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죠. 네. 못했죠.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답을.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참 잘못된 게 그 순서는 되게 사망 원인과 관련된 질병 순서를 참조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치료하는 건 살아있는 사람을 진료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지급 기준으로 가장 고액 진료자가 많았던 질병 순서가요. 네. 그 이제 암, 그다음에 이제 순환기계통 해서 이제 뇌혈관, 심혈관. 네. 그다음에 이제 근골격제가 3번째로 많아요. 근골격계. 네. 이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타이핑 하루 종일 하는 사람들이 근골격 질환이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3번째인데 암이 27만, 순환기가 26만, 근골격계가 21만이야. 네. 근데 근골격계는 빼먹었어. 역시 반노동자당이에요. 그다음에 많은 게 이 안과 질환 중에 백내장하고 그다음에 당뇨예요. 아니 이런 양반이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거나 그 언저리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놀라운 게 벙커에 들어와 있어요. 벙커에서 지금 제가 유시민 선배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텔레비전을 봤어요. 그리고 같이 지금 노닥거리다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21만, 20만 이거는 그냥 머리 있는 거를 그냥 내놓는 거야. 내가 찾아봐서 정확하게. 아니요, 찾아본 거는 내가 아까 찾아보는 걸 봤는데 유시민만 쳐보더라고. 컴퓨터에다가. 토론을 보면서 계속 자기 이름만 치고 있어. 아니, 근데 토론을 보면서 아니 저한테 얘기할 때. 박근혜 씨가 불러서 그랬어.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냥 머리에서 그냥 쭉쭉 그냥. 그럼 뭐해 지금 평당원이고 지금. 아니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는 평당원 하고 있다고. 문재인 후보는 이걸 어떻게 접근했냐면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 이렇게 나눴어요. 외래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금 60% 정도인데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 입원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부터 90%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쪽을 주로 보장성을 우선적으로 이제 확보해 주는 게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시급하냐. 이걸 기준으로 봐서 외래와 입원으로 나눈 다음에 외래 쪽은 그러니까 병원 가서 진찰 받는 거는 크게 늘리지 않고 입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90%를 건강보험 급여를 해주고 지금 비급여로 되어 있는 선택진료비하고 상급병 진료하고 그다음에 간병비하고 이런 거를 최대한 급여로 넣어가지고 실제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렇죠. 이렇게 공약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큰 골격에서 박근혜 씨의 보건의료 공약과 이 문재인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의 큰 틀의 차이점. 접근법이 다르네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그 질병군으로 접근했다고 하지만 그 암 부분 있잖아요. 그건 진실성은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공약대로 만일 된다면 현재 지금 민간보험 있잖아요. 삼성생명부터 시작한 민간보험에서 가장 이렇게 그 지금 고객이 많은 암보험 그거 다 허당이 되거든. 다 계약 해지해야 되고. 그것도 100% 무상으로 하겠다는 100% 무상으로 하겠다.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이 이걸 내둘 리가 없고. 아니 이 대목에서 내가 이제 무상의료는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자기 말이 아니고 유시민 전 의원 말이다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막판에. 무상 의료를 하겠다는 것은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유시민 전 의원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그럼 여기서 해석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나를 소환을 했는데 내가 가면 열받는다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냥 입원이든 외래든 다 무상으로 해주게 되면 사람들이 병원을 너무 손쉽게 갈 우려가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할 일 없으니까 오전에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있어요. 특히 한의원에 침 맞으러 가는 분들은 매일 가시거든. 마실 가듯이 그냥. 현재의 보건 이제 국민 의료비 지출액이요.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가 81조 원 정도였고 우리 GDP가 1,300조인데 6.9%야 비중이 의료비 지출이 총 GDP 중에. 근데 해마다 빨리 늘어나니까 금년에는 한 90조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다 무상으로 한다. 그러면 90조 원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건보 재정에서 나가는 게 46조 원 정도 작년에 됐는데 이거를 그냥 다 무상으로 해버리면 90조 원으로는 안 되고 그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문 후보가 이 문제 때문에 일부러 입원하는 사람은 적거든.
그래서 입원 환자 중심으로 이제 보장률을 90%까지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외래는 지금 약간 개선을 해서 전체적으로 약 70%, 75% 정도로 현재, 이제 보장률을 가는. 현상 유지. 지금은 이제 전체가 63%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올리는 거고 국민의료비 지출을 90조로 잡으면 그거에서 보장률을 10%를 올린다 그러면 그게 9조 원이 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8조 5천억이라는 동계산은 네. 대체로 정확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무상의료 라고 이데올로기라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자기가 그런 개념을 따면 자기도 무상의료론자가 돼버린 거고 그리고 지금은 문 후보만이 아니라 진보 정당도 완전 무상 의료가 즉각 실현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얘기하지 않는 거고 예를 들면은 의료비 연상한 100만 원제, 네. 100만 원 이상 의료비를 내지 못하도록 하자는 얘기는 100만 원까지는 본인이 내게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네. 이런 것부터가 이제 무상이 아니잖아요. 들어볼까요? 우리들 얘기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죠. 거짓 없는 밝은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 가졌던 어두운 그림자 지치고 아픈 사람들 모두 손을 잡고 들어봐요. 노회찬 유시민의 저공비행. 자, 그 유시민 평당원님, 전 장관이라고 해줘요. 지금은 장관님이 아니시고 여기가 국정감사장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도 전인데 모두가 완전히 네. 국정감사장처럼 돼 계신데 이것도 몰랐던 것 같아. 즉 토론에서 확실히 드러나는 거는 순환 출자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네. 내용을 몰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게 군데군데에서 보였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그랬고요. 출자 총액제도 그랬고 재벌개혁, 줄푸세하고 경제민주화하고 연관을 시키는데 이거는 또 무슨 논리인지. 줄푸세와 경제민주화 이거는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줄에 해당하는 이 감세는 중산층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상당 부분 실현이 됐습니다. 이거는 또 푸에 해당하는 것은 규제를 푼다는 거고 세는 법질서를 세우자는 건데 그거요. 그거는 그게 이제 유신체제가 네.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거고 민주주의 말이 딱 똑같아.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거야. 아니 순환 출자에서 그 정확하게 지적을 했거든요. 문 후보가 총수와 기업을 구분을 못 하고 있다. 완전히. 네. 이게 정확한 지적이야, 굉장히. 딴지일보에서는 특히. 그건 총수와 기업을 구분을 안 하는 게 박근혜 후보의 세계관이에요. 왜냐하면 전 의원을 인용해야지 이럴 때. 네, 그때 그런 말씀. 국가는 내놔라. 잠깐만요. 네. 그 전에 지금 보수 대통합을 말하는데 전역 의원이 빠졌어요. 큰 구멍입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손실이야. 대통합인데 거기 왜 안 들어가 있어? 굉장히 안타깝고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우리 아버지가 만든 내 나라, 청와대는 우리 집, 대통령은 가업. 되게 새누리당은 내 당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은 이거니까 현대자동차는 정몽국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과 총수, 자연인 총수를 구분하는 것은 박근혜 후보의 그 머릿속에서는 없는 거죠. 네. 그 예를 들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총수 지분을 방어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실제 그런 돈이 든다 손 치더라도 그러지 말고 그 돈은 투자에 써야 된다는데 아니 총수가 자기 돈으로 누가 투자를 해.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답변인데 머릿속에는 그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야 그 재벌 총수들이 기업의 공금을 갖다가 개인 돈처럼 그러니까요. 이게 해서 그래서 횡령죄를 갖다 범하지 않은 총수가 단 한 명도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회사 돈을 총수가 쓸 때는 있어도 총수들을 회사가 쓰진 않는데. 네, 아까 우리 박근혜 후보가 한 발언 중에 경제는 몸에 피가 돌듯이 돈이 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몸속에도 피가 이렇게 돌아야 몸이 건강하듯이 우리 경제도 돈이 돌아야만 경기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장영자 발언이거든. 사실. 경제는 유통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래서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막히면 안 된다.
그 순환 출자를 갖다가 마치 혈액 순환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혈액 순환처럼 막 돈이 돌아야 되는 걸로. 그러니까 그게 순환 출자를 막으면 안 돼. 그게 동맥경화다 뭐 이런 그렇지. 그게 뇌혈관 심혈관계 질환 아니야. 이해를 못하니까 동맥이 경화된다. 이해를 못하니까 틀림없이 준비팀이 순환, 피, 혈관 이런 식으로 외우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몰라. 순환 출자의 뜻 자체를 모르니까. 근데 앞으로 나를 인용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이런 본인한테 직접 얘기를 하셔야지. 방법이 있어. 전화번호도 모르고. 이런 유체 이탈화법이 품격이 묻어나는 토론인 것 같아요. 처음에 사회자가 저는 토론을 시작할 때 그 얘기 했지. 네, 품격이 묻어나는 수준 높은 토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품격이 묻어나는 수준 높은 토론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그건 이 말이잖아. 이정희 너 조용히 해! 그렇죠. 아니지 근데 그 말인데 어떤 후보에게는 너무 무리한 요구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 초반에 사회자가 너무 말이 많더라고 설명할 때. 그래서 입사할 때부터 상무였던 황상무 기자. 이 새끼 오랜만에 한마디 하는 새끼 개그 치게 그거냐? 황상무. 자 그러면은 이 화제 인물 이정희 대표에 대해서 또 간단한 총평이나 인상적인 장면을 보시자면 저희가 지난 토론 품평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정희 대표가 이 토론의 룰이 대단히 숨막히고 답답하고 그리고 공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질문 속에 공격을 이미 담는 방식으로 원래 그렇게 해야 잘 그렇죠. 치고 들어갔죠. 대단히 잘 활용했다. 이번에도 사실은 모든 질문 속에 공격이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요. 아주 탁월한. 게다가 지난번하고는 다르게 이 애티튜드의 문제도 별달리 크게 공격받을 것이 없도록 잘 조정이 됐다. 6억 원 세금 냈느냐 그 부분이 특별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때 상속세든 증여세든 내셨습니까? 아니요. 세금을 내셨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하지만 지난번과 똑같이 대답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새로운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했는데 결국 박근혜 후보는 대답을 안 하고 저도 질문 좀 하자고 넘어갔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미 정해놓은 거죠. 곤란한 질문이 있으면 답변하지 말고 딴 걸로 돌려쳐라. 이렇게 준비 그래서 이미 됐었던 당신 거고. 결국 나중에 단일화해서 후보 사퇴할 거 아니냐 이렇게. 저 대선 끝까지 완주하실 계획은 없으시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것만 계속. 걔네들이 두려운 건 오로지 지지율이 이제 이정희 후보의 지지율을 문재인 후보가 가져가서 더해줘서 플러스 알파가 될까 봐. 그것만 걱정하는 거거든요. 오로지. 토론 내용 관심이 없어요. 걔네들은. 자,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공비행의 두 떨거지? 예, 전 떨거지. 떨원 떨스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정희 후보. 네, 오늘 토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지난번보다는 잘했다고, 지난번보다도 더 잘했다 이렇게 생각되고, 지난번에는 좀 속 시원하게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좀 이거 공감을 넓게 만들어내는 데는 좀 한계가 사실 있었는데 그런 점에 가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난번에 좀 네거티브 측면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뭐 박근혜 후보야 오늘 그런 코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되게 피의자들이 이제 듣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분리할 때는 묵비권 행사해라. 이거 묵비권도 인권에 속한다고 요새는. 그러니까 이제 막 세금 낸다면 얘기 안 하고 막 계속해서 이렇게 말 안 하고 흘러 넘어가듯이. 아니 세금은 이정희 후보가 뒀는데요 보니까. 아니 저 최근 5년 동안의 납세액을 보니까 이정희 1억 3천만 원, 박근혜 1억. 박근혜 후보는 번 돈이 아마 수입이 없고 그냥 그 옛날 어떻게 정체불명의 이제 평생 번 돈이 없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국회의원 번금만 해도 얼마인데 그러니까 뭐 공제를 많이 했다는 얘기지. 이정희 후보보다 적다는 얘기는. 그렇습니까? 그럼요. 소득 공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 호텔에서 이분이 식대를 특별히 많이 씁니다. 특급 호텔에서 돈을 펑펑 씁니다. 부페를 가는 모양이고. 이 새끼를 호텔 하면 부페야 머릿속에 연상되는 게. 부페는 공주나 여왕이 출입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아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저기 위에서 방에서 만든 뭐뭐한 호텔에 가면 일식집이 식당처럼 있는 게 아니고 일식집이 그냥 호텔의 룸처럼 이렇게 있어요. 거기 가서 부속실 있고 또 안에
룸 있는 그런 데서 우아하게 이렇게 드시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절대 볼 수 없는. 그럼요. 저 박근혜 후보 이 말 좀 또 인상 깊었는데 저만큼 많은 국민을 만나본 정치인이 없다. 이렇게 소통에는 자기가 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아마 저만큼 많은 국민 여러분을 만나 뵌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많은 국민을 만나서 소통을 잘할 수 있대요. 박근혜 후보가. 많은 국민들을 동원한 거는 내가 봤어. 지난번 광화문에서도 많이들 동원을 했더만. 박근혜 후보는 기차를 KTX 경부선을 타고 서울과 대구, 서울과 김천,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할 때도 옆자리에는 핸드백이 않습니다. 전효욱 의원이 이거 지적했습니다. 비즈니스 국내선에서 비즈니스를 절대 타지 않습니다. 저 박근혜 후보는. 하지만 맨 앞자리에 타고요. 그다음에 옆자리에는 핸드백을 태웁니다. 네, 기차에서 항상 핸드백 지정석이야 옆자리는. 네. 자기 옆에 누구 앉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동복을 앉는 것을. 큰 모양이네. 네. 그 이정희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는 야구로 치면 피칭이 돌직구인데 몸에 맞는 볼, 빈 볼 시비 걸리고 좀 시끄러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장 분위기가 정돈이 잘 안 되고 좀 그런 부작용이 있었어요. 관중들은 그래도 타자가 맞으니까 즐거워는 했죠. 그건 이제 어느 한쪽 관중만 그런 거고. 네. 또 다른 관중들이 또 있었거든요. 네, 성났죠. 네, 그래서 그쪽에서 열받아가지고 또 물병 집어 던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네, 여론조사에서 그런 거 봤는데. 열받아갖고 여론조사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지지율 올라가는 것처럼 착시를 유발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보수 지지층이 응답률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때. 약간 빈볼 시비를 걸려면 걸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대체로 보면 딱히 몸쪽 공을 이 코너를 잘 찔렀어요. 그것도 한 번만 던진 게 아니고 심판이 볼 이러고 타자가 못 본 척하면 곳곳에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스트라이크 존에서 공 2개 정도 빠질 정도 딱 그만큼. 뭐 어떤 거는 스트라이크 존에 걸쳤고 어떤 거는 살짝 빠지지만 대체로 변화구도 가끔씩 쓰고. 네. 제가 보기엔 오늘도 빈볼은 있었는데 박근혜 후보 자기 맞을 줄 몰라요. 개수볼 몇 번 있었는데 이게 뭐지? 모르더라고. 공이 와서 맞았나? 그리고 오늘은 변화구도 좀 섞였고. 그러니까요. 볼 배합도 좀 다양해졌고. 그리고 이 폭투도 좀 거의 줄었고. 네.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컨트롤이 잘한 토론이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박근혜 후보도 좀 그 준비를 지난번보다는 더 해와서 여전히 이제 저는 사실 이게 전 고문당하고 있는 거다. 이것도 인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TV 토론이 TV 고문이구나. 그렇죠. 이거 보는 사람도 고문이지만. 박근혜 후보의 감정이입을 하신 거죠. 고문의 현장을 막 2시간여 가까이 보는 듯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뭘 하고 있나 봐. 특별히 불구하고. 박근혜를 붙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보다는 좀 박근혜도 선방을 했고. 네. 이정희 후보도 이렇게 좀 더 그 어떤 공격의 어떤 효율성을 높인 것 같고 또 문 후보도 지난번보다는 잘했어요. 저 문 후보 딱 보자마자 화장이 지난번에 많이 떴었거든요. 이번에는 안정 있게 화장을 했다. 이렇게. 아니, 난 문 후보한테 넘어가기 전에 이정희 후보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하는데 첫 문장을 장악해 이분이. 첫 문장이 아주 죽여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폭이 착하게 살자고 팔에 문신하는 거다. 한마디로. 아니면은 말은 바로 해야 합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첫 문장으로 딱 제압을 해버리니. 조직폭력배가 착하게 살자 팔뚝에 문신 새겨놓은 거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기대도 해보고 싶습니다만 솔직히 믿기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이정희 후보가 양자 토론을 후리로 30분간 한다. 멘붕이지. 그럼 박근혜 후보가 내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울거나.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대답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정해준 답변의 스킬 딴 거 물어본다는 거 가지고 대처가 안 되거든요. 3분만으로도 오늘도 거의 녹다운이었어요. 그게 지금 청수가 얘기한 게 초구 스트라이크를 몸에 바짝 붙는 공으로 직구로 탁탁 넣은 거야. 몸이 확 긴장을 해버리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긴장을 시켜놓고 빨간 펜 선생님이 되는 거야. 숙제 감사. 그러니까 찍찍 긋고 이게 잘못한 거고요. 찍찍찍 긋고 나서 빨간 펜
토론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과외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런 식의 토론까지 가면은 그게 이게 좀 다른 데 적용되는 법이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동물 학대 방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게 문제가 된다니까. 아, 약간. 인권 문제. 약간 아슬아슬하다. 아슬아슬해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과외를 좀 했다. 세게. 세게 학생한테 과외를 했는데 본인도 알긴 알더라고요. 근데 과외를 해도 개선 가능성이 별로 없는 학생이야. 아니 근데 일정을 다 비워놓고 이렇게 TV 토론만 연습하는데 그리고 이분 TV 토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개월 전부터 봤는데 TV 토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 사용법 있지 않습니까? 네. 손을 이렇게 사용해라 이거를요 계속해서 그 과외를 받고 있던 그런 분이세요. 근데요. 상당히 열심히 공부하시던 분이야. 이 토론이라는 게 무슨 기술을 익혀가지고 잘하고 네. 뭐 웅변 연습한다 그래서 말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오늘 뭘 느꼈는가 하면은 오늘 한 내용들이 사실은 뭐 복잡한 통계 수치를 많이 외운다거나 네. 전문 지식 많아야 이 토론 잘하는 토론이 아니에요. 네. 오늘 토론이 뭔가 주로 먹고 살아가는 문제잖아. 네. 그러면은 오늘 토론 보면서 저런 토론에 단 한 번도 안 나가고 토론 연습 한 번도 안 한 일반 시청자들 중에 할 말 많은 사람 참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할 말 있죠. 이 부분에 살아본 대해서. 사람, 장사해본 네. 사람, 월급 받아본 사람, 잘린 사람들은 더 할 말들이 있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평소에 네. 주변 사람들하고 안 나눠본 사람인 거야. 그렇죠. 안 나눠보고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이런 거 가지고 낯선 사람들하고 낯선 얘기를 하게 되니까 내가 볼 때는 영어로 오늘 토론하라고 했어도 그분은 오늘 똑같은 내용을 했을 거야. 요 정도 수준 했을 것 같아. 영어로 하라 그래도. 아니, 내가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개념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남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자기도 어색하고 잘 안 되고 그러다 단어 보니까 하나도 뭐 뭐 자신 있게 구사가 안 되잖아. 지하 경제를 활성화해버린다. 그 제도를 정비한다든지 또 지하 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5년간 135조의 재원을 마련. 그거는 진짜 본심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하 경제를 활성화해서 5년간 135조 원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가능해. 템프로를 국영화한다든가. 네. 조폭. 룸사롱 템프로를 국영화해가지고. 뭐 그런 양성화란 말을 활성화로 잘못 그렇지 얘기한 건가요? 실수지 물론이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실수지. 그래서 저는 그 말 듣자마자 룸사롱 국영화 같은 게 근데 그분이 좋겠다는 누군지는 말을 안 하겠지만 굉장히 큰 장점이 수첩에 써진 것을 정확하게 읽는 능력 하나만은 탁월했잖아요. 그렇죠. 실수가 없어요. 그 양반은. 네. 근데 어떻게 이런 아니 대묻는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생방송이기 때문에 계속 수첩만 볼 수는 없다고. 가끔씩 고개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딱 드는 순간 이 양반은 자기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대꾸를 해서 다시 말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별로 없거든. 근데 자꾸 대꾸하잖아. 그리고 저는 이정희 대표가 한 것 중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아니 당신이 집을 구하는 고통에 대해서 알아? 박근혜 후보가 집이라는 이 한 글자의 단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머리로 이해해도 아마 월세, 전세, 매일 돌아오는 주택담보이자 무엇인지 가슴으로 못 느끼실 것입니다. 이게 민생의 키워드거든요,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집이 갖는 의미. 담보대출 이자 이런 거. 집 마련의 고통을 아느냐 굉장히 정확한 겨냥이었다고 봐요. 그거는. 그거를 모르면서 뭔가 민생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의 허구에 대해서 짚었는데 그것도 좀 근데 안타까운 게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주고받고 하면은 그렇죠. 두 번만 주고받아도 뽀록이 나는데 물건 사면서 깎아봤어. 그러니까요. 딱 두 번만 해도 해보면 난 동의를 안 하는데 그게 이제 안타까운 게 왜 저렇게 내용이 없는 후보가 그 서민의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도 공감하기 어려운 후보가 왜 뭐 대세론 후보였냐니 안타까움 아니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5년 전에 MB 뽑을 때 전과 14범이라는 건 모르고 뽑았나? 다 알지만 뽑는 거예요. 네. 이번 경우도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왜 지지하냐? 무슨 정책 컨텐츠가 훌륭하고 무슨 서민의 고통을 잘 공감할 수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이래서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리 끌고 붙여도 표 떨어뜨리는데 별로 영향이 없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저는 또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만약에 토론회가 마지막 3분이 겨우 3분인데도 그 앞에 토론회가 워낙 토론회답지 않다 보니까 마지막 자유 3분 할 때 긴장감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니까 가는 안 돼? 이런 그렇죠. 적어도
저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 투표율을 떨어뜨리는데,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후보를 위해서 내가 꼭 가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마음은 못 들게 하거든요. 좀 부끄럽다. 마치 4.11 총선 때 김용민 지지자들이 그랬던. 가슴 아픈 얘기를 왜 했다. 투표를 하긴 하는데 좀 부끄럽다.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들 수는 있거든. 저 평생 1번만 찍었던 그런 사람들을 봤는데 박근혜 후보 얘기는 안 하려고 하고요. 자랑스럽진 않아 자기들도. 아니 이명박 후보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는 했어요.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나쁘고 전과도 있고 좋은 사람이 아닌 거는 걸렌 줄 알아. 그렇지만 하지만 먹고 살게 해줄 거야. 얘는 돈은 벌게 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뭐 개발을 하든 땅을 파든 어찌 해서든. 그것도 착각이었단 말이죠. 그것도 그렇죠. 착각이었는데 이 박근혜에 대해서는요. 뭘 해줄지를 몰라요,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못 하겠대. 근데 여왕님을 뽑고 싶잖아, 지금. 자기한테 스스로 뭘 해줄지를 모른 채, 대단히 막연한 채. 덮어놓고 지지. 그리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그런데 지지율은 이만큼 나오는 대단히 희한한 대선이에요, 지금. 그 종북 좌빨들을 위협해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 자, 어쨌든 이번에도 토론회 때 보면은 역시 40년 전 정권의 2인자가 10년 전 정권의 비서실장을 심판하는 선거인 양 틀을 바꿔놨어요. 네. 무슨 말만 하면 노무현, 말만 하면 참여정부고. 이명박은 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특기 아니야, 특기. 응?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데, 자, 그럼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또 총평을 한번 해보시자면. 네, 이번에는 뭐 연습을 준비를 많이 해왔다는 게 좀 느껴지는 게 훨씬 있었고요. 안정감이 있었죠. 예, 근데 저는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 약간 혀를 끌끌 찬 게 이 상대방에 대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 상대방의 답을 길게 듣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 궁지로 모는 이제 공격을 하는 그 시간인데 그런 시간조차도 상대방에게 진짜 진지하게 질문해서 그러니까. 많은 답변을 하게 만들고. 근데 아니 여자라서 몰아붙이지 마라. 기본 전략이 그거였던 것 같아. 근데 나는 그것도 우리가 흔히 이제 좀 이렇게 싸우듯이 토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낯선 광경이지만 한 걸 보고 그것도 괜찮다라고 제가 느꼈는데 오늘은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공수양면에서 뭐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아요. 1차 토론 끝나고 이렇게 뒷얘기를 들었는데 후보 진영에서 몇 가지 네거티브는 아니고 몇 가지 공격적인 질문을 써줬대요. 근데 후보가 나는 안 하겠다. 나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해서 다 무시했답니다. 그래서 거의 진짜 배려하는 토론이 1차 토론 때는 진행됐었습니다. 근데 그 태도가 만약에 이정희 대표의 후보의 그 공격, 날선 공방이 없었다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기억에 남았을 텐데 전혀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존재감이 그때는. 없었죠. 근데 이번에는 자기 존재감을 보였어요. 유시민 그 선배 얘기로는 양념이 들어갔다 이번에는. 마늘과 고춧가루가 조금 간이 좀 더 맞았죠. 지난번에는 복지리처럼 음식으로 치면 복지리 이렇게 대파 들고 뭐 콩나물 좀 들고 시원한데 밍밍한 무채도 들고 좀 시원하고 담백한 맛은 있는데 다 먹었는데 뭐 먹은 것 같지가 않아. 입안에 뭐 얼얼한 게 좀 남고 이래야 한국 사람 먹었다 하죠. 그러니까 너무 밍밍하니까 토론 잘못했다 이런 평이 많았단 말이에요. 존재감이 없었다. 네네. 근데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저 지리 팔던 전문 식당이 어느 날 갑자기 매운탕으로 바꾸면 그것도 곤란하다고요. 네. 저는 문재인 후보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봤는데 하나는 통합진보당과 방향성은 유사하나 내가 더 안정적이다. 그렇지. 그거 전략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후보는 새누리당이다. 이거를 강하게 각인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두 번째는 충분히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네. 박 후보가 어찌 보면 잘 피해갔습니다. 대답을 무시하면서. 그 다음 질문에 그건 다시 재차 질문했었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명박 정부의 공동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 질문을 한 번 했는데 답변을 안 했어. 답변 안 했죠. 결국 사후정처럼 후보였으면 한 번 더 물어봤을 거거든. 그렇죠. 결국 사후정처럼 빠져나갔어요. 그 키워드, 그 키 질문이기 때문에. 그 답변 안 해도요. 저는 이제 오늘 문 후보 토론은 카피를 몇 개 확실하게 준비해왔고 그 카피를 다 사용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전략도 훌륭했고 기본적으로. 모두 발언부터 어머니 손.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 저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수없이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참여정부는 인정합니다. 잘못된 거. 5년 전에 심판했지 않습니까? 참여정부가 민생을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은 이미 2007년 대선 때 다 충분히 심판받았죠. 지금은 새누리당이 심판받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았어요. 거기까지. 이런 각기들이 결정도 세게 그렇죠. 했었어요.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당신이 공동 책임이 있다. 이거 사람들이 들으면 자연스럽게 맞아 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인데 그걸 한 번 더 강조하지 못한 거. 그분 성격이 그렇게 모질게 그렇게 모질게 몰고 가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싸움을 못 하고 사움을 하잖아. 싸움만 하는 정치. 무슨 소리가 싸움하지 있어. 않는 정치라고 그래. 싸움하지 않는. 그러니까 증오의 정치, 정오의 정치. 정오의 정치. 꼴목 상권. 꼴목까지 들어와서. 골목이 어디야? 사움만 하는 정치. 그러니까 그 이정희 그 후보가 사실은 그 오늘 답변 제대로 못한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간이세금 계산서 이제 대상자들에게 이제 세금을 더 걷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사실은 답변하기가 궁색하니까 딴 얘기 한참 하다가 이제 동문남답 정도로 갔다가 막 가다가 스킬로 해결했죠.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뭐 그런 사람들도 뭐 장사 잘하게 골목 상권 활성화 시켜야죠. 이렇게 피해가면서 답변하는 게 사실은 답변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엉뚱한 얘기하고 있을 때 내가 그 이정희 후보였으면 내가 그거 안 물었는데요. 내가 물은 거 왜 답변 안 해요. 팍팍 치고 들어갔을 텐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 아니 그걸 그 포인트를 발견했는데도 안 하더라고.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도 그 뭐 뒤로 돌아서면 안 때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문 후보에게 잘했다고 본 건 뭐냐면 상대방의 답변을 듣고 나서 그 답변 속에서 다시 질문을 찾는 거. 이 박근혜 후보는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는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준비 후에 해온 써둔 질문 외에는 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지난번에 TV 토론에서 그렇게 깨지고 그렇게 당해놓고 맨 마지막 그 멘트가 오늘 토론을 보시면서 어느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또 국민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다 보셨죠? 마치 압승한 사람처럼 압사했으면서 하이 코미디지 하이 코미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문재인 후보 좀 똑똑해 보였어요. 오늘은. 사움 이런 거는 발음이 제대로 안 되긴 했는데 존재감이 1차 토론에 비해서 있었다. 확 강화되었다. 그리고 똑똑해 보였다. 화장도 안 떴어요. 근데 TV 토론은 그 이렇게 공감을 많이 얻으면 돼요. 사실은 그거지. 예를 들면 야 내가 모르는 저런 얘기를 다 들은 내가 그런 거는 감동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이미 내 속에 있는 얘기를 저 사람이 해야지. 내가 처음 듣는 얘기 하는 거는 와 저 사람 참 똑똑하네. 위대해 보일지 몰라도 공감이 없어요. 역시 삼겹살 많이 구워본 그런 점에서 난 나쁘지 않았다 보는 거예요. 저도 전반적으로 지난번보다 훨씬 토론에 닿았는데 다만 사회적 공통질문이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낭독의 발견 시간 있잖아요. 질문 미리 다 주고 읽게 하는 거. 그것만 나오면 우리 박 후보는 계속해서 모범 답안을 위기관리 읽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거. 처음에 첫 질문이 3개인가 4개인가? 첫 질문이 위기관리 능력인데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서는 지난번 TV 토론에도 먼저 박 후보가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질문을 첫 번째로 굳이 만들어요. 그때는 이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위기다. 국가적 위기다.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요. 그런데 사실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캠프가 위기에 있지는지인데. 지금 위기는 위기인 것 같아요. 이 토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는 이걸 가지고 뭐 투표율이 확 움직인다. 뭐 토론해가지고 투표율이 확, 그러니까, 지지율이 확 움직인 적은 없죠. 전례가. 근데 이정희 후보에 대해서 지난번에 환호했던 것은 하도 이 야권 진영에서 지지부진하고 신나는 일이 없는데 이 카타르시스를 주니까 그래서 마음이 격동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지율이 뭐 박근혜 후보가 조금 올라갔건 문재인 후보가 좀 떨어졌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마음이 흥분되고 격동된 게 간만이거든요. 박근혜한테 그런 마음을 만들어 줬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누가 계기만 주면 이
그 지지율 추세가 역전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줬다는 거. 거기에 가장 큰 안철수 후보가 올라탄 거지. 그렇죠. 사실은 손을 잡고 나왔죠. 벌써 역전 안 됐어요? 역전된 여론조사도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죠. 네. 이제 주말부터 네. 지난주부터 안철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진짜 새누리당 되게 바빠졌습니다. 몇 가지 징후가 있어요. 청와대, 국정원 그리고 권력기관 사람들이요. 굉장히 걱정 많이 불안해하면서 합니다. 지금 계속 만나자고 하고 얘기를 묻고 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가는가. 징후가 자기네들한테 불리하다는 게 보이는 거죠. 행간을 읽어야 돼. 네. 1차 토론 때 우리 유시민 대표께서 지금의 여론조사와는 좀 사뭇 다른 네거티브를 하는 걸 보니 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인터뷰를 한번 했죠. 아니 우리 이제 저공비행에서 토론 평가하면서 1차 토론의 하이라이트는 박근혜 후보가 직접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아들 취업 문제나 또는 뭐 네거티브를 직접 전화 하셨죠. 문제나 이런 택도 아닌 거를 가지고 네거티브를 직접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무척 놀라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이제 조금 수소문을 해봤죠. 근데 그때 이미 박근혜 후보가 이기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였다. 저는 1차 토론 때 그렇게 봤습니다. 오늘 2차 토론을 통해서 보실 때는 새누리당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가늠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지. 여러 가지 징후가 있죠. 그죠? 오늘 토론을 앞두고 이미 징후들이 나타났는데. 토론의 이전의 징후들 각자 발견한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 저도 하나 있어요. 자, 신고 시간. 네. 징후가 이상하다. 뭐냐면은 여의도 연구소가 종편에 나와서 이 대선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의도 연구소는 음지에서 움직이는 데지 어디 나가서 떠드는 여의도 연구소가 나왔어요? 여의도 연구소에서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 대선에서 확실히 이기고 있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거꾸로 얘네가 굉장히 쫄고 있구나 생각을 했던 게 여의도 연구소는 한 번도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이기고 있을 때 이긴다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절대 말 안 해요. 이기고 있으면 말 안 해요. 그렇죠. 이기고 있으면 오히려 이쪽 진영을 자기 진영을 긴장시키고 표를 결집시키려고 불안하다. 박빙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번에 이기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정 관리를 할 지금 시점이 아니라 사람 그 보수 진영 결집도가 떨어지고 표가 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서 오히려 이제는 그 사람들 보수 진영의 불안감을 덜어줘야 될 상황이 된 거죠 지금은. 지난 11.6 재보궐선거 때 선거 당일날 여의도 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0.7% 이기고 있다. 이렇게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면서 강남이 빨리 나와서 투표를 하면 훨씬 더 크게 이긴다. 이렇게 해서 계속 홍보를 했는데 결국은 5% 이상 크게 졌지 않습니까? 7%. 지금 며칠 전에 새누리당 대변인이 안영환 의원인가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언론사에 대해서 완전히 무슨 보도 지침 내리듯이 안철수 후보도 아닌데 왜 보도하냐. 그렇지. 아니 후보 아니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도하든 자기들이 마음대로 알아서 할 일이죠. 간섭할 일이 아닌데 난 그걸 보면서 그 친구입니까 무슨 영화 있었잖아. 그게 보면 나 지금 떨고 있니? 이 묻잖아요. 그 완전 떨고 있는 사람들은 친구는 아니고 모래시계. 모래시계. 배경이 유사해가지고 모래친구구나. 모래친구. 제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스킬. 제가 본 징후는 그날 이제 1차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의 네거티브가 이제 첫 징후였고. 이제 두 번째 징후는 광화문 대첩. 그렇죠. 맞아요. 그 장소를 변경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시청 앞이었죠. 서울광장에서 예정이 돼 있던 거를 대규모 동원령을 때리면서 장소를 이제 광화문으로 비교가는 공간으로 옮겼어요. 그날 대구에서도 온 거 아닙니까? 다 전국에서 다 왔죠. 전국에서. 저기 버스가 총동원령 버스가 광화문 주위에다 세우면 눈에 띄으니까 시청이나 덕수궁 주변에 곳곳에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할아버지들 있지 않습니까? 고엽제든 이상한 관변단체들 차가 다 가득가득 세웠는데 경찰이 다 보호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프레스센터 뒤쪽 이런데 카페 거기가 노상서요. 거기가 60대에서 70대 이상 노인분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낮부터 거기 있었는데 그 일대 카페에 70대 노인분들이 앉아서 교보문고 화장실을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어. 빨간 머플러를 한 할아버지들 있지 않습니까? 교보문고 화장실을
전세를 냈어요. 거기서 그분들이 너무 많아서 교보문고가 미어 터지더라고요.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원래 후보를 그러니까 그럼 왜 그걸로 옮겼냐 이거예요. 네. 그걸 만들려고 그랬던 거죠. 수도권에서 격돌하고 있다. 일종의 뭐 물타기인 거죠. 사실은. 자기들이 앞서고 있다면 그렇게 급하게 당일 아침에 그렇죠. 동원령을 내리고 장소를 변경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네. 이제 그것도 좀 이상했고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여의도 연구소가 전면에 등장한 그렇죠. 이런 건데요. 이 새누리당은 뭐 옛날 한나라당 때나 그전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여의도 연구소는 자체 여론조사 기능을 갖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네. 그건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언론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휴대전화번호 수집이 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샘플 구성을 못 해요. 그러니까 각가지 이상한 방법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합니다. 여론조사 회사들이. 그리고 그걸 계속 모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일정 수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찍어서 샘플링을 하는 거거든요. 네. 휴대전화 조사도. 네. KT10 전화는 말할 것도 없고 KT10 전화든 RDD든 뭐 KT 전화 쓰는 분들의 특성, 사회적 특성이 유권자 집단 일반과 차이가 매우 크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고 휴대전화의 경우에도 그렇게 우연히 모아진 그 데이터가 전화번호가 전 국민들의 그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평균적 특성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의도 연구소는 이걸 보정을 해서 판단을 해요. 선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선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패널 데이터베이스의 샘플링 여론조사 결과하고 실제 모집단인 유권자 전체의 여론하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요. 꼭 보정하죠. 네, 그래서 보정해서 판단을 하고 그 전략을 수정을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걸로 보면 지금 언론사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달리 안 좋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자기 편을 권기시키고 지지자들에게 자신감을 줘야 될 상황으로 전략적 상황 판단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밀리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건 밀리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거꾸로 밀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 반전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야권에서 나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야구를 자꾸 비교하시는데 축구를 비교하자면 전반전에 한 골 먹고 후반전에 우리 숨겨둔 그 섀도우 스트라이크가 언제 나오나 막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처진 스트라이크가 나왔어. 근데 이제 우리 이 스트라이커가 배탈이 나가지고 로스타임이 나온 거야, 로스타임에. 막판에. 근데 나와서 골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1대1이 된 거야. 연장전에 들어간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저쪽에 졸라 불안한 거예요, 지금. 역전 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저쪽에는 감지되고 이쪽에는 야 이러다 이기겠는데?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분위기가 크로스되고 있는 지금 역전골을 넣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나는 이제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쪽이 이제 완전히 반전되어서 몰리고 있다. 역전 당했다라고 그건 아니고 당할까봐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자기들로서는 더 이상 좋은 조건일 수 없게끔 이제 상황이 풀렸다고도 보여지는데 50을 못 넘는 거야. 못 넘고 사실은 45 가까이로 이렇게 46, 7에서 그 사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오차 범위를 못 넘어가고 갇혀 있기 있어요. 때문에 이쪽에서 결집하는 순간 이쪽에서 결집만 되면 무조건 지는. 그리고 이제 결집된다는 얘기는 투표율까지 높아지는 그걸 이제 동시에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지는 코스로 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이쪽은 오히려 그 거대 언론들의 그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유포되면서 우리 안 되네. 단일화 됐는데도 왜 안 되지 이러면서 이 패배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패배감을 주는데 약간은 성공한 측면도 있어요. 있었죠. 그동안 위축됐었어요. 그리고 신나는 일이 없었어. 그래서 이 진실을 좀 정확하게 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니까. 오늘 그 조선일보가 격차는 그대로 요걸 일면 그렇다는 얘기는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행간을 읽어야 돼. 그렇죠. 굉장히 정보 다루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지난주 후반기부터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그리고 조급하고 당황한 기색이 보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이 목사들을 봐야 됩니다. 목사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똥줄이 탔습니다. 그래서
야, 똥줄이 타셨다. 아, 죄송합니다. 똥줄이 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굳이 안 해도 될 그냥 설교에서만 끝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다른 행동까지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곳 광화문 광장은 올해 들어서 가장 그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정권 교체와 새 정치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광화문에 가보셨어요? 이번에 대첩 때? 네. 네, 가셨죠. 저도 갔는데 제일 웃긴 게 경찰 수산으로 박근혜는 15,000명이고 문재인은 11,000명이라고. 근데 이게 진짜 사귄 게 진짜 가서 봤잖아요. 적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배는 왔어요. 문재인 후보가.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3배는 왔어. 정말. 연인원까지 따지면은 뭐 정말 어마어마하지. 우리가 낮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데 그 숫자를 계속 크게 부풀리고 억지로라도. 박근혜 쪽에서는 10만 명 왔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알바들 나와가지고 갑자기 사진 조작하고. 네. 이게 위기감에 관로거든요. 그리고 사진을 수사 의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영준 대변인이. 수사 의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지난 5년 전에 그 김경준 씨 기획 입국했을 때 편지 쓴 신명 씨 그 얘기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조작해놓고 수사 의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원래 걔네들이 수법이 자기들이 저지른 것을 자기들이 먼저 공격해가지고 의뢰가 아니고 의뢰. 네, 의례적으로 하는 수사. 아니 그 사람이 그 전에 올린 글들이 보면은 전부 다 뭐 그렇죠. 그 한나라당 편에서는 그런 글을 많이 수백 건 올린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런 징후도 있어요. 네거티브들이 통일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나와요. 원래 지금은 이번 선거는 유난히도 네거티브가 잘 안 먹히는 선거거든요. 이게 비정치적인 정치로부터 멀어질수록 표가 나오는. 그래서 문재인이든 박근혜든 단상 위에 정치인들이 안 올라와요. 지금 하나도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선거가 아니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다 보니까 네거티브도 잘 안 먹히는데 갑자기 거친 단어들이 저쪽에서 산발적으로 막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착 튀어나와서 뭐라 그러고. 이번에 김종태 이런 사람. 네.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질지 모른다고. 미친 부엉이 바위에서 자살, 문재인 후보가 낙선되면 부엉이 바위에서 자살할 거라고. 진짜 또라이 새끼들. 오늘 낮에 중태야 지금. 중태야. 오늘 낮에 제가 명동에 있었던 새누리당 그 유세에 갔었는데 제일 먼저 사람들을 동원하기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새누리당 그 유세단에는 관광버스가 몇 대 이렇게 따라다녀요. 그렇죠. 네. 기본이죠. 젊은 애들도 도대체 돈을 얼마나 쓰길래 현대관광, 롯데관광 차가 있어요. 그래서 대여섯 대가 이렇게 따라다니면 처음에 연예인들이 내립니다. 송재호, 서른도, 김은국 이 사람이 그래도 박근혜 후보보다는 TV 토론에서는 훨씬 더 나을 사람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바람을 쭉 잡으면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각 이상한 단체 있지 않습니까? 단체 대표들이 나와서 말을 하는데 어떤 분이 오늘은 기자협회 언론노조를 대표해서 나왔다는데 저도 못 본 사람이고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는 박근혜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개뻥을 막 쳐요. 개뻥을. 네. 그리고는 뭐 각종 단체에서 박근혜 이렇게 외치고 모으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추워서 가면 안 돼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들 그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여기서 억류 뭐 이런 사진 찍었으면 우리 가도 되지 않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춥습니까? 돈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고 뒤에서 있다가 이렇게 가세요. 그리고 그 공사비가 어떻게 조달될까? 그러게 어디에서 나온 돈일까요? 그거는 일단 저는 차떼기 했을 때 이해창 전 총재 후보일 시절에 이월금 차떼기 했을 때 그때 수사 안 하고 남아있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택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저는 지금도 단 한 번도 그 대선 때마다 빠뜨림 없이 이렇게 돈을 공급했던 그 업자들이죠. 그 배관이 노후됐을지 몰라도 계속 글로 뭐가 오고 가고 있다. 그 선수들이 그대로 왔지 않습니까? 차떼기의 주역들은 지금 다 새누리당에서 주역의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후보가 입 터졌어요.
보통 이 정도 아니거든요. 아니 박근혜 후보가 재벌 개혁안을 갖다가 초기에 김종인안도 좀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다가 중간에 이제 입싹 씻고 그렇죠. 재벌한테 그냥 봐서 붙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이루어지 자다가 생각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징후다. 그렇죠. 나는 예전에 묵었던 대선 자금도 다 나올 거라고 그게 생각해요. 아니고 혹시 오늘 그 지하경제 활성화 이거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전국 조폭연합회라든가. 네. 난 그거는 우리 정우택 전 지사의 그런 어떤 적극적인 공약이 아니겠느냐. 이건 다 음모다. 드디어 우리 이제 뭐 관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될지 모른다 이러면서. 그리고 그날 저는 또 징후를 느낀 게 뭐냐면 그날 광화문 대첩이라고 자기들끼리 이름 붙인 그 행사 때 충돌을 유발하려고 하는 징후가 좀 보였어요. 실제로. 사실은 저희 뒤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같이 떨고 있었는데 버티라고 하고요. 어떤 버티라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추워서요. 그래서 다 빠졌어요. 그래서 빠지면서 몇십 명씩 모여서 뭐를 했냐면은 문재인 후보가 저기 있으니 우리가 데모를 해야 된다고 해서 몇 사람들이 저축은행 전국연합회 피해자 모임 이렇게 만들어요. 그 전날 TV토론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거티브를 하려고 거기서 물론 저축은행하고 상관없는 분들이죠. 네. 부산에서도 그거 있었는데. 네. 근데 부산 사람들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부산저축은행에서 오셨어요? 아니요. 저희들은 서울에서 왔어요. 전국 저축은행 피해자 모임이세요. 저축은행에서 예금하셨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는데 그 뒤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오시기 이제 1시간 전에 거기서 구호 연습을 하는데 뒤에 아줌마들이랑 할머니들은 잘 못 맞추니까 아니 좀 똑바로 좀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지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도를. 그중에 일부는 아마 과격조를 맡은 것 같은데 엄청나게 과격한 구호들을 이 스피커로 외쳐요. 그래서 제가 그 앞을 재밌어 하면서 지나갔거든요. 그 구호를 외치던 여자분이 저를 쳐다보더니 김어준 저 종북 새끼 빨갱이 새끼 광화문 대로에서 종북 새끼 이 미친놈 마이크도 대고 미친 새끼라고 미친 새끼였는데 놈이었냐 미친 새끼라고 미친 새끼 종북 저 새끼 죽여라 그랬었어. 그러니까 그 선수인데. 네. 그렇죠. 아니, 그 사람들이에요. 그 여자의 역할은 사실은 사람들을 격동시켜가지고 충돌을 유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 새누리당 그 유세차에서 아니 길거리에다가 그 박근혜 후보가 유세하려고 하는 시간대 있잖아. 그 전후로 그런 사람들이 환영을 했다고요. 근데 그 마이크로 말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마이크는 그 KT 앞에 있는 교보문고 바로 앞에. KT 건물 유세차는 아니고. 유세차는 아니고. 유세차면 그냥 바로 KT 앞에 그 사람들 뭐 망국기 같은 거 갖다 놓고 저 6.25 뭐 참전 국기들 갖다 놓고 늘 마이크 들고 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만약에 진짜로 왜냐면은 3시 4시 반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이 채 빠지기 전에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올 수 있잖아요. 들어왔어요. 실제로 들어왔는데 그때 만약에 충돌이 돼서 뉴스가 나오면 이 뉴스가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가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가 하면 문재인 후보가 불리하거든. 아니, 그리고 뉴스에서는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 충돌을 가지고 진흙탕 싸움 이제 뭐 몸싸움까지 이런 식으로 구태 정치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쪽이 손해지. 그렇죠. 그럼 원래 구태라는 거 다 알고 지지하는 거예요. 주로 그쪽은 또 어르신들이 많고 투표를 안 가 뭐 이렇게 만드는. 그래 그 할머니 할아버지 쓰러지고 피 나오면서 이게 니네들이 말하는 새정치인가 카페 나오는 그 거 젊은이들이 노인네를 쳤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것도 너무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여. 주여 동장꾼을 보내셔서 해결을 해주셨네요. 추우면 모기도 없어지고 이런 거. 아무리 저들어도 사람이 안 모여 좀 이따 가더라고. 하여튼 이런 징후들을 이렇게 보면 저는 지금 2차 토론을 전후한 이 시점이 골든크로스가 임박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주는 45% 내외의 박스권에 갇혀서 등락을 거듭하고 문재인 주는 안철수 주라는 연관주의 이 호재에 탄력을 받아서 꾸준히 상승해서 치고 올라가는 건 분명해요. 지금. 해서 이제 골든크로스 그러니까 열세에서 우세로 전환되는 교차점을 이제 막 임박해 있거나 이미 통과했거나. 상처받지 마 이젠 울지 마 웃어봐 너 가는 길이 넘치고
그러면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남은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하자면 오늘 거의 지나갔으니까 남은 8일 남았습니다. 예상되는 새누리의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틀림없이 이제 여론조사 발표가 더 이상 안 되는 목요일부터 또 새로운 스테이지의 전략을 들고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론조사가 공표가 안 되는 기간부터 이제 막말 파문이 이제 기록이라 한번 겪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쓰려고 하는 게 이제 대세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과장해가지고 이기고 있다는 식으로 해서 뭐 좋든 싫든 안 되는 거 어떡하냐. 이쪽이 되는데 하는 식으로 대세론으로 몰고 가는 게 원래 대세론으로 몰고 가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격차를 벌리지 못했어요. 50이 훌쩍 넘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 저도 오늘 낮에 은행 직원들하고 이렇게 여러 명 식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몇 개 다 보지도 못하고 몇 가지 보고서 안 되는구나. 그렇죠. 이게 많이 퍼져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찍을 사람들에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한 대세론으로 가고 또 하나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안 나와도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들 벌써 나눠 먹게 하고 있다. 이제 이게 뭐 지능 뿌리기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네거티브를 겸해서 대세론으로 몰고 가는 게 기본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찍으면 된다. 이거 너무 당연한 상식 같은 얘기긴 하나. 하면 된다. 나는 이쪽에 그게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미 골든크로스를 지났다고 봐요. 네, 그냥 그 일반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 이게 캐치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이미 실제 민심은 이 크로스를 지났다고 저는 봐요. 이제 확인되는데 시간이 며칠 걸릴 거라고 보고. 다만 현상적으로는 이제 12일까지 조사한 게 13일 날 발표되면 끝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까지 지금 이틀이 남았는데 이 이틀 동안에 이 오차 범위 안에서의 접전. 이게 뭐 문 후보가 이기는 것도 조금 나오고 박근혜 후보가 이기는 것도 좀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봐. 현상적으로는. 그러나 실제 민심은 이제 이미 이 교차점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남은 기간 동안에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되는 기간에 새누리당 쪽이 어떤 카드를 쓸 수 있냐 딱 하나 남았죠. 네거티브만 남았죠. 예, 네거티브 중에서 이념 공세, 색깔론, 정부 논란 이거 남았어요. 저도 북한 변수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보는데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북한 변수를 만들 겁니다. 어찌 됐건.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 주특기가 이거예요. 북한 물건으로 늘어지려고 하는데 총풍 기억나십니까? 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이 대선을 목전에 두고 북한의 판문점 총격을 요청했다가 미수에 그친 이른바 총풍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이회창 후보 때 돈을 주고 북한테 총을 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회창 일병 구하기라고 그때. 이거 전문가들이 지금 새누리당에 지금 그대로 포지션해 있습니다. 60대 70대 지금 새누리당에. 근데 나는 걔네들이 네거티브를 뭘 할까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 이게 보통 네거티브는 지금은 안 먹혀. 그러니까 워낙 반반으로 확 몰려있기 때문에 짜잘한 네거티브는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작고 강하고 심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새누리의 기본적인 그 선거 전략에서 네거티브는 이것저것 막 집어던져가지고 얻어 걸리는 거였는데 지금 이번에는 그걸 못해요. 지금 8일 남았습니다. 더군다나 안철수 전 후보가 굉장히 이 착한 후보의 느낌을 주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막 때리면 이 역풍이 불어요. 더 이상 네거티브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네거티브를 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긴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새누리당 쪽의 전략이 약간 어긋나가는 게 원래는 이제 야권 단일화는 사실상 끝났는데 그래도 이제 이정희 후보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투표용지에 사퇴 표시하는 시한이 이미 지났어요. 넘었습니다. 지났어. 이게 이제 자기들이 기대했던 거에 좀 어긋난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그래서 저는 그 저쪽이 이제 통합진보당 사태를 검찰에 맡겨놓고 그 뒤에 공세를 별로 하지 않고 왔어요. 한 번에 몰아치려고 그랬죠. 네, 그 이제 관악을 경선 그 건도 이정희 대표를 무혐의 처리해서 검찰에서 후보 등록 전날 다 풀어줬고
이석기, 김재현 후보 건도 의원 건도 더 이상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좀 가만히 놔두고 지금까지 봐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쪽 관련해서 뭐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첩보도 들었고.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이정희 후보가 만약에 계속 사퇴할 거냐, 사퇴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거론해서 이 토론에서 각인시키는 것이 만약에 사퇴할 경우에 둘을 묶어서 종북 그리고 북한 미사일 거의 뭐 간첩으로 몰 그렇죠. 준비를. 이것저것으로 때려 부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타이밍을 계속 뺏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거를 묶어줘야 될 이빈 박근혜 후보가 이걸 묶지를 못하는 거야 토론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계속 던지는데 못해. 기억에 남게 묶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묶이고 근데 있어. 박 후보가 왜 그걸 못 묶냐면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탑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 그거는 박 후보를 너무 무시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들어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긴장을 늦추지 말고 경계를 해야 되고 또 저 사람들이 과거에 한 짓을 보면은 그렇죠. 무슨 짓이든 가능하죠. 무슨 짓이든 가능한 상황이긴 하나 이번 선거가 더 이상 이제까지 사실 네거티브 많이 썼어요 저 사람들이. 네, 안 통했어요. 안 통한 거거든. 네. 그래서 북한 변수도 저는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많이 이렇게 접했기 때문에 면역도 생겼고 해서 미사일 별로 안 통했습니다. 예, 이제 뭐 그거 두 번 쏴도 별거 아니라 생각들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우리가 많이 우려할 바는 아니다. 그리고 네거티브가 안 통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워낙에 이번 선거가 이제 안철수 변수 때문에 이 부동층 없이 초반부터 이렇게 다 자기 편으로 갔잖아요. 뭐 안철수 후보 사퇴하면서 다시 좀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서 어느 선거보다도 부동층이 적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네거티브는 주로 부동층에게 영향을 미치지 각각 후보의 절대 지지층 중도 높은 층에는 네거티브 역풍으로 작용하거든요. 안 먹히는 거거든. 원래가. 그럴 때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체 선거에서 가장 네거티브는 박근혜가 네거티브야. 그 존재가 네거티브야. 역대 후보들 중에 저런 네거티브가 어디 있었나요? 우리 여야가 늘 싸워왔지만 그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뭐 한 40년, 50년의 네거티브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네거티브, 저 네거티브만큼 센 네거티브는 없을 거라 나는. 아니 가장 큰 혜택, 네거티브를 안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건 사실은 박근혜 후보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네거티브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정말 들이댈 게 많거든요. 박근혜 후보는 오늘 이정희 대표가 했던 뭐 6억이나 아니면 집 세금 냈냐고 이 질만 주구장창 일주일 동안 할 수도 있어요. 세금 그렇게 냈냐고 안 냈냐고. 근데 네거티브가 안 통하는 선거인데도 네거티브를 안 하는 선거이다 보니까 워낙 큰 네거티브니까 수위수에 몇 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세금 얼마 안 낸 게 작아 보이잖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뭐 알아맞추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래서 네거티브 써서 어떻게 없기보다는 그냥 저는 12일까지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많이 안 좁혀질 수 있다고 봐요. 2, 3%까지 이상으로 좁혀지거나 반전되는 게 안 나올 수 있다고. 오차범위 안에 있으면 그렇죠. 물론. 동점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는 추세를 봐야지 숫자를 볼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각도가 1도 벌어지면 나중에 3도, 4도 이렇게 10도까지 벌어질 수 있는 거여서 그 추세를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그 여론조사 10일까지 지표 그걸 가지고 어찌 보면은 부실한 대세론에 의존해서 가는 거 말고는 저쪽에 갈 길도 없다고. 너무 허술해요 대세론이. 근데 저는 네거티브는 나오긴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하긴 해야 되거든요. 봐요. 직접 하지 않으면 조중동에다가 줘가지고 그렇죠. 취재하는 형식으로라도 뭔가를 하리라고 봐요. 자기들이 불안할 때 얘네들이 기댈 때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요. 국민을 믿어 이런 건 없는 족속들이거든요. 언제 국민들이 생각이 뭐 나도 그게 효과가 별로 없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차력사께서 하늘에서 밀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스트롱맨. 방심하면 안 돼요. 김호준 총수 알고 봤더니 뭐 사람이 아닌 분이다 이런 거. 숨겨놓은 딸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근데 우리를 여기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거는 너무 작아요. 지금은 워낙 판이 커가지고 후보를 직접 다이렉트로 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문재인 후보를 다이렉트 때리면 뭐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 돈 문제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특기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만들어야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노무현 했었으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결된 어떤 기업인과 연결해서 무슨 수표 뭉치를 누가 들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것이 문재인 후보 것이었다느니 뭐 이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사실은 노무현의 모든 돈은 문재인의 차명 돈이었다. 혹은 관리자였다라든가 박스를 다 알고 있다든가 뭐 이런 식의 황당무계한 모든 건 항공은행에서 나온 거였다. 뭐 근데 굉장히 지금까지 안 나왔으면 노무현이나 문재인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게 맞죠. 별로 없을 거예요. 있어서가 아니라 제 말은 뭐냐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효과도 없고. 우리 김용민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딱 5일 남았을 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때렸거든요. 지상파와 그다음에 신문 지면 막 일면에 계속 인터넷 완전 도배했잖아요. 근데 그게 5일 남았을 때고 5일 동안 실제 그것이 총선에 미친 영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향을 미치다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그것이 실제 원래 네거티브 그런 거지. 그렇죠. 그게 네거티브의 힘인데 근데 그런 아이템을 잡긴 쉽지 않겠지만 시도하지 않을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뭘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자기들도 고르고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하면 이 네거티브는 이런 뭐. 근데 이제 워낙 그 참여정부가 끝난 후에 정말 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사용했던 장관 판공비 내역까지 다 확인을 했거든요. 저쪽에서 그리고 참여정부는 청와대에서 썼던 특수 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다 정상근 팠잖아요. 비서관 다 털었습니다. 탈탈 털었습니다. 이제 그쪽은 나올 게 나는 없다고 보고 역시 이제 새누리당이 최종적으로 의존할 때는 색깔론이에요. 그래서 그 대목이 이제 많이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고 그 점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은 문재인 캠프도 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뭐 북한 아니면 과거의 노무현 정권에서의 뭔가를 엮는 그 중에 하나 큰 덩어리가 커야 되니까 이번에는 절대 안 할 놈들은 아니에요. 그렇지. 그리고 짜잘한 거로는 이제 판이 뒤집히지 않으니까 거대한 걸로 세게 누가 하나 기자회견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연예인 사건 하나를 예언해 봅니다. 시점을 놓치지 않았을까요? 알고 있는 게 있나 보지. 아니 시점을 놓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런 거지. 연예인 사건은 후보를 타격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권의 희망적인 뉴스나 그림이나 그런 그 어떤 사람들한테 야권 지지자들 격동시키는 뉴스가 있을 때 덮는 용도로. 아니 그때 안철수 후보가 결정적으로 손을 잡았을 때. 지지 선언을 했을 때 아니면 단상위에 올라가가지고 직접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지지 발언을 한다든가 지금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시선 돌리기용 그렇죠. 뉴스 덮어버리기 그런 거에 연예인 뉴스가 최고거든요. 근데 대선 뉴스는 못 덮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 덮지는 않더라도 일부라도 덮자고. 꼼꼼한 애들이잖아요. 근데 각각께서 직접 하는 게 아니었어. 그렇게 꼼꼼하진 않은 것 같아. 각각께서 직접 하시면 각하를 능하기 쉽지는 않긴 해요. 그 꼼꼼함은.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이 공조 첫날이자 마지막 날일지 아니면 반응을 보고 한 번, 두 번 더 할지는 각 이 방송의 청취자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주객관적 정세. 그렇죠. 낙곰수 청취자들이 조공비에 치아라. 치아라마. 치아라마 하면 자, 그거는 그럼 나중에 결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다 좋은데 기분 되게 나쁘네 오늘. 왜? 너 알바 아닌데. 아니 나 알바도 아닌데 왜 나를 소환을 하냐고. 박 후보가 자기를 연락에 치더라고 갑자기. 한번 만나세요. 한번 만나세요. 만나서 풀어야지. 전화번호를 모른다니까. 경황이 없어서 했을 수도 만나려면 있어요. 전화번호를 따야 되는데. 솔선을 수범해서 하세요. 그럼. 아니 그 초록 물고기가 영화 보면 이제 그 과일 파는 차가 이제 확성기로다가 그 돈 뜯는 순간인데 계속 그거 좀 서봐요. 옆으로 대 잡세. 아니 지난번에 저 펀드도 말도 없이 그냥 따라하더니. 네. 그 얘기 해야죠. 지금 정치인들이 돈 모으는데 펀드 만들지 않습니까? 문재인 펀드, 안철수 펀드, 박근혜 펀드, 심지어. 네, 그 원형이 유시민 펀드에서 나왔죠. 예. 알았어요. 자, 그만 빨아주고. 자,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과연 누가 최고인지 니들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다.